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08년도 1회차 2강 진행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수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7번 문제 갑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이죠. 직업 상담의 목적. 뭐 5가지를 요즘은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나오면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유는 직업 상담의 목적이 5가지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 있으면 다 답입니다. 1번. 내담자의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해준다. 그래서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해준다. 2번째.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의사결정, 다 상식적인 문제예요. 3번째, 자기를 성장시키는 능력을 기른다. 자기 성장. 4번째, 진로 결정을 확고히 해준다. 진로 결정을 확고히 해준다. 5번째,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직업 세계를 알 수가 있다. 직업 세계. 이런 거 갖고 그냥 말장난하면 됩니다. 직업 목표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다. 자기 성장을 도와준다. 진로 결정을 확고화시킨다. 직업 세계를 알 수 있다. 또 답 여러 가지죠. 이런 문제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흥미와 적성을 알 수가 있다. 또 자기 인식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상식적인 선에서 쓰면 됩니다. 5가지 참고사항으로 흥미와 적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 자기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직업 세계를 알 수가 있다. 진로 결정을 확고히 시킬 수 있다.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의사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직업 목표를 확고히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은 가볍게 터치하는 문제입니다. 8번, 행동주의의 체계적 둔감법.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8번은 여러분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화 단계예요. 둔감화 단계의 둔감을 설명하기 쉬운데 의미와 정확히 말하면 이런 문제도 있죠.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와 단계를 설명하시오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묶어서 할게요. 체계적 둔감화는 행동주의의 불안 감소 기법의 하나의 파트죠. 그래서 불안을 감소하는 거예요. 그 불안을 감소할 때의 단계를 먼저 할게요. 1단계, 2단계인데 1차에 공부하셨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근육이완. 어떻게? 긴장된 근육이죠. 그래서 근육 긴장이완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근육이완 써도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육이완법 또는 근육 긴장이완법 이렇게 써도 되고요. 불안위계 목록 작성. 불안위계 목록 작성 또는 불안위계 표 작성 똑같은 의미입니다. 3번째, 둔감화. 무엇이 불안이? 그래서 둔감화 단계. 그래서 여기도 체계적 둔감화니까 둔감화 써도 되고 체계적 둔감화 써도 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의미에 쓰면 돼요. 의미를 보면 근육 이완된 상태에서 근육이 긴장된 근육을 이완 상태에서 불안위계 목록을 작성하여 불안을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거를 그대로 묶으면 의미가 돼요. 단계는 1단계. 내담자에게 근육이 긴장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가르친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 말 그대로 그냥 풀었으면 돼요.
불안이계 목록 작성에서 키워드는 불안이 낮은 단계에서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층법이죠. 국어 국문학 국어 표시를 하면 그래서 불안한 목록을 낮은 단계에서 점점점 높은 단계로 올려서 가장 불안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 기법에서 스트레스 접종처럼 면역을 이렇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은 키워드가 불안이 낮은 단계에서 점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불안의 극대화까지 가는 것을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이라고 한다. 둔감화는요, 이완된 상태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장면을 상상하도록 한다. 라고 해서 이 말이죠. 불안 위계 목록표가 작성된 거를 점점점 둔감화시킨다. 왜? 면역, 노출을 시키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불안에 대한 강도를 점점점 이렇게 둔감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풀었으면 돼요. 이거 보는 건 별로 안 봐요. 요거를 아냐 모르냐 이게 채점의 기준표입니다. 이 설명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내담자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다.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를 적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둔감화, 작성한 불안에 따라서 점점 둔감화시키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체계적 둔감법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갑니다. 직업 정보의 활용 원리입니다. 직업 정보의 활용 원리. 직업 정보를 어떻게 하냐? 190페이지입니다. 9번 직업 정보의 활용. 누가 얘기했냐? 패터슨이에요. 패터슨이 얘기했다. 패터슨도 내담자 정보의 한 파트예요. 로저스가 주장한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의 한 파트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의 학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터슨. 직업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영어로 나와요. 패터슨입니다. 또 여러분 잘못 읽어서도 파슨스 이렇게 외워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쓰면 안 돼요. 파슨스가 아니라 패터슨입니다. 1번. 요 문제는 4가지를 쓰시오 나올 때도 있고 3가지를 쓰시오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쓰시면 이 중에 3개만 쓰면 됩니다. 상담자가 자신에서 직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진해서 직업 정보를 즉 내담자가 원할 때 제공한다. 왜? 내담자 중심 상담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2번째, 직업 정보는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즉 영향을 주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즉 조종할 목적으로 내담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왜? 인간 중심 상담이기 때문에. 4번째, 검사 해석 후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내담자에게 자유를 주라 이거예요. 왜? 인간 중심 상담이기 때문에, 내담자 중심이니까. 그래서 검사 해석 후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4번째, 정보의 출처를 알려둔 뒤 직접 정보를 찾도록 한다. 즉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 이거죠. 왜? 내담자 중심 상담의 중심 키워드는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 정보의 출처를 알려준 뒤 정보는 본인 스스로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내용은 이해했죠? 패터슨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의 학자이구나.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의 뿌리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직업 정보를 어떻게 활용한다? 자진해서 직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원할 때 제공한다.
또 내담자의 영향과 조작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검사 실시 후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정보의 출처를 알려준 뒤 본인 스스로 찾도록 한다. 그래서 패터슨 직업상담과의 활용의 원리, 내담자 중심 상담의 뿌리에서 4가지가 탁탁탁 나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게스탈트를 딱 해서 여러분 폴드에, 머릿속에 폴드에 딱 묶어놓으면요, 기뻐요. 공부하는 기쁨, 또 내가 이걸 인지하고 또 알아가는 기쁨, 또 알 수 있는 기쁨, 또 아는 기쁨, 이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이 증진될 겁니다. 공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공부 아주 쉽게 할 겁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에 1강씩만 보십시오. 이렇게 취미생활로. 저와 같이 호흡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홀랜드가 제시한 6가지의 직업적 성격의 특징. 그래서 10번 가면 홀랜드, 이건 뭐 기본이죠. 뭐 홀랜드의 6가지 어떤 특징? 직업적 성격의 특징이에요. 직업적 성격. 그 직업적 성격이 키워드예요. 직업적 성격. 근데 이걸 아니에요. 그냥 홀랜드, 그냥 리아색, 현탐의 사진강, 현실형, 탐구형, 제목이 뭔데 그냥 몰라요. 이런 분들. 또 현탐의 제목이 뭔데 홀랜드예요. 이러면 안 돼요. 홀랜드가 제시한 직업적 성격이에요. 얘를 외워야 돼요. 얘를. 직업적 성격이 6가지가 있는데 왜? 이런 응용 문제가 나오거든요. 홀랜드가 제시한 직업적 성격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못 써요. 왜? 제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답안지 보게 되면 현탐의 사진가 내가 이거 아는데 제목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3가지는 없는데 6가지 하면 5가지인데 이렇게 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랜드가 외우는 직업적 성격 6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3가지 쓰시면 3가지만 여기서 현탐의 사진관 중에서 3가지만 쓰면 되겠죠. 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양념을 참고하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고시 공부하세요. 다 외울 필요가 없고 뭐 늘상 강조하는 거지만 키워드만 외워서 여러분 만들면 돼요. 6가지. 현실형이다. 탐구형이다. 또 사회형이다. 예술형이다. 여기는 사회형이다. 여기는 진취형이다. 여기는 관습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약자를 써서 뭐 리아색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리아색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중 RAS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또 듣보잡 나왔다 하지 말고요. R 하면은 현실형, A 하면 예술형, 사회형의 특징을 쓰면 됩니다. 즉 항상 강조지만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홀랜드의 6가지 직업적 성격. 그래서 현실형의 키워드는 기계 조작입니다. 탐구형의 특징은 연구 탐구입니다. 예술형의 특징은 자유 창조입니다. 사회형의 특징은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 또는 대인 관계. 진취형의 특징은 리더십입니다. 관습형의 특징은 세밀하고 정밀입니다. 세밀, 정밀. 그래서 이런 거 갖고 그냥 글짓기 하면 됩니다. 현실형이란 기계 조작을 좋아하며 반대 유형의 사회형의 사람 관계는 미숙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비행기 조종사나 농부가 있다. 탐구형은 연구 탐구를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진취형의 리더십은 부족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은 과학자나
연구자가 있다. 예술형은 자유창조를 좋아하나 반대 유형인 관습형의 세밀하고 정밀한 부분은 미숙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은 연예인 등이 있다. 사회형은 사람 관계와 대인 관계를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현실형의 기계 조작은 미숙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은 상담사 및 교사가 있다. 진취형은 리더십은 뛰어나나 반대 유형의 탐구형인 연구나 탐구 활동을 싫어한다. 대표적인 직업군은 기업가나 정책가가 있다. 관습형은 세밀하고 정밀하고 꼼꼼한 유형을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예술형의 자유창조를 싫어한다. 대표적인 직업군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은행원 등이 있다라고 쓰면은 깔끔하게 6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홀랜드 6가지 직업적 성격 끝났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딱딱 정리될 때 여러분 기쁘죠? 내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즐기십시오. 편하게. 11번 갑니다. 심리검사 해석 결과 시 유의점 4가지를 쓰세요 라고. 즉 시험 문제 초창기는 좀 인문학적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다양합니다. 심리검사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예요. 그리고 채점자예요. 심리검사를 결과를 해석해야 돼. 유의할 점 여러 가지겠죠. 첫 번째,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한다. 즉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해야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또 내담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해서 해석한다. 중립적 판단이다. 또 심리검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한다. 이런 거 중에서 여러분이 골랐으면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정말 땡 잡았습니다. 12번 갑니다. 노동공급의 결정 요인 5가지라고 해서 12번 노동공급의 결정 요인이에요. 노동공급의 결정 요인이다. 즉 노동공급이 뭐냐 이겁니다. 노동, 공급은 팔려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노동을. 누가? 근로자가. 그래서 근로자는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근로자니까. 노동을 팔고 싶어. 내가 노동을 판다는 건 뭐예요? 일한다는 거, 일. 노동공급은 일이에요, 일.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시장임금, 임금에 따라 결정하겠죠. 임금이 너무 싸면 일을 안 하겠죠. 두 번째, 인구수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노동공급의 크기죠, 크기. 양. 노동공급 크기, 인구수, 인구의 크기. 즉 인구수가 많으면 노동공급, 일의 크기가 커지겠죠. 또 경제활동 참가율. 이 많은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만 아니라 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요. 그러면 노동공급의 크기가 커지겠죠. 또 노동 시간에 따라서, 또 노동의 질에 따라서 또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임인경, 이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주는 거는 좀 쉽게 제가 키워드를 묶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간질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혹시 이름이 이민경인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외우기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요. 이민경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요거는 이민경인 분들은요, 임경인 이렇게 외우세요. 임경인 분들은 이민경 이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이민경 간질 또는 임경인 간질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 외울 때 편할 겁니다. 이민경 간질, 임금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서, 노동시간에 따라서, 노동의 질에 따라서 노동공급은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마무리 뜻이죠. 노동공급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합니다. 노동공급의 결정 요인
키워드가 이민경 간질이다. 1. 임금, 2. 인구수, 3. 경제활동 참가율, 4. 노동의 질, 5. 노동시간, 노동의 질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결정되어준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게스트를 쫙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즉 일의 결정 요인. 일을 누가 결정한다? 내가 무엇을 보고 이민경 간질을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갑니다. 인지정서 행동에서 A, B, C, D, E 이것도 뭐 엄청나게 나오는 거든요. 그래서 인지정서 행동 이론이다. 비합리적 신념 이론이죠.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비합리적 신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상심리학에서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강박신경증이 가장 대표적인 비합리적 신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강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A, B, C, D이다. 그래서 A, B, C, D, E, F다. 그래서 A는 선행 사건이 나오고 B는 비합리적 신념이 나오고 C는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D, 이 결과에 대한 논박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새로운 감정으로 전환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뭐 글씨는 엉망이지만 책에 잘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는 그냥 뭐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의미지 책에 제가 잘 깔끔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선행 사건은 내담자에게 정서적 혼란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일어나서 또 C, A로 인해서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나타났다. 교재에 보시면 잘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갑니다. 지으면서 한 번 더 갈게요. 인지정서 행동,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신념을 바꾸는 기법인데 A는 선행사건이다. B, 선행사건으로 인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일어나고 이 신념 때문에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나타나서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논박한 다음에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고 감정이 이루어져서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되더라 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14번) 갑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주요 개정 4가지를 기술하시오. 2007년도 주요 개정이에요. 2007년도 주요 개정이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은 공부하면 안 됩니다. 버리십시오. 15번 갑니다. 버리라고 해도 또 걱정도 태산해요. 또 아틀란스 치공군 지구를 떠받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외워둬야지. 혹시 나오면 나만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만 떨어집니다.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내 것으로 확실히 외우고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차는 변별력이에요. 변별력. 가려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를 가려내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려내고 비슷하다고 해서 한번 된장도 먹고 똥도 찍어 먹어봐요. 똥도 골라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가려내야 돼요. 가려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거룩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뭐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뭐 숭고하다, 높다, 뭐 이렇게 막 신비로운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뜻은 분별하다예요. 분별하다. 또 구별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분별하다, 구별되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거룩한 강의입니다. 저를 여러분 거룩한 교수라고 불러주십시오. 왜?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제가 구별시켜드리고 또 외우는 방법을 구별시켜드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합시다. 이형이면 거룩한 교수로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분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윌리엄슨입니다. 특성이론학자죠. 특성이론학자의 윌리엄슨이다. 윌리엄슨 15번입니다. 문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특성이론은요, 내담자 중심 상담과 반대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시적 상담이에요. 지시적 상담. 즉, 특성이론은 진로 파트에 처음으로 주장한 이론이에요. 진로. 진로는 우리가 크게 진로가 가장 크고 직업이 크고 그 다음에 직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진로를 주장한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특성이론의 주장 학자들이 보통 윌리엄슨, 또 파슨스, 또 다할리 뭐 이런 학자들이에요. 또 직업 정보에서 배웠지만 브레이필드. 그래서 브레이필드도 정제동, 정보적 기능 지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성이론은 진로의 뿌리를 갖고 이루어진 사람이다. 사람은 아버지가 3명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육신의 아버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상담이나 심리를 공부한 사람은 진로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로의 아버지가 파슨스예요. 파슨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매칭, 이게 진로의 아버지예요. 진로. 우리가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가 바한가요? 핸델인가요? 같은 이렇게 우리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 진로의 아버지는 또 알아되지 않습니까? 진로의 아버지 파슨스.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진로는 학교에서 시작됐어요. 학교. 그래서 학교의 대상이 학생이에요. 관계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예요. 교사가 학생한테 지시하는 거죠. 무엇을? 진로를 지시하는 겁니다. 진로가 뭐냐? 진로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인생이에요. 인생. 한 글자로 얘기하면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얘기하는 게 진로예요. 진로 교육은 광대하죠.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진로를 두 글자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떤 분은 소주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글자로 술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로는 인생이고 그러니까 진로 상담하면 인생 상담이에요. 이럴 때 인간에 대한 본성 5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이렇게 이 주어를 가지면 더 좋아요. 학생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고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학생은 선을 실현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 학생이니까? 선의 본질은 자아 실현이다. 나를 실현하는 거다. 또 선한 생활의 결정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다. 도와주더라도 선생님이 도와줘도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학생은 누구나 독특한 자기의 세계관이 있다. 즉 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자, 다시 갑니다. 학생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학생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선의 본질은 자아 실현이다. 선한 결정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고 보고 쓸 때는 학생은 쓰면 안 되고 인간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한번 갑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양면적 존재이다. 인간은 선을 실현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3번, 선의 본질은 자아 실현이다. 4번,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다. 5번,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수 195페이지 16번 갑니다. 규준 중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의 의미를 기술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준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100분위 점수, 100점 만점에 비교하는 겁니다. 또 표준 점수, 정규 분포상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표준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서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는 1점부터 100점까지로 비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이렇게 해놓고 이걸 보고 규준의 종류라고도 하고 집단의 규준이라고도 합니다. 1부터 100까지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100분율로 나타내는 점수를 의미한다. 또는 1부터 100까지 점수를 가정하고 각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라고 써도 되고요. 표준 점수는 정규 분포상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재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정규 분포상에서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표준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매겨놓고 각 점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명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됐고요. 17번 구성 타당도의 분석 방법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옵니다. 17번 구성 타당도. 구성 타당도 얼마큼 잘 구성되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요인 분석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가 수렴 타당도. 세 번째가 변별 타당도. 교재에는 1번 수렴 타당도, 2번 변별, 3번 요인, 4번 중다 특성 나왔는데 이게 더 짜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요인 분석, 2번 수렴 타당도, 3번 변별 타당도 놓고요. 자, 요인 분석은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큼 잘 이루어졌냐라고 보는 겁니다. 즉 요인들이 얼마큼 잘 상관관계가 있게끔 묶어졌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렴 타당도는요. 이 보면 신개발 검사와 비슷한 구성 개념의 기존 검사와 상관, 즉 하나의 검사와 새로운 검사가 얼마큼 잘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지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죠. 신개발 검사와 비슷한 구성 개념의 기존 검사와 기존 검사와 신검사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타당도를 의미한다. 즉 기존 검사와 신검사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다고 얘기한다. 변별 타당도는 뭐 반대겠죠. 신개발 검사와 다른 구성 개념의 기존 검사와 상관관계를 구하는데 서로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인데 관계가 높을수록 묶어지었으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건 관계 있는 게 안 나올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관계 있는 게 많이 나올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끝났고요. 18번 갑니다. 1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예요.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서비스 문제입니다. 임금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더하기 임시근로자 더하기 일용근로자를 더하면 답입니다. 상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을 의미하며 임시근로자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요 숫자만 더합니다. 문제 보시면요. 나머지 숫자는 다 버리고 네모 박스에 보게 되면 써있죠. 상용근로자 6113 1000명 더하기 임시근로자 4481 1000명 더하기 일용근로자 2225 1000명. 그래서 요것만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산수문제죠. 산수문제. 그래서 답이 12819 1000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4점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만 더하면 된다. 여러분 또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 계세요. 다른 숫자들은 뭐예요? 다른 숫자들은 혼란시키려고 그냥 허수로 적어놓은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적어놓은 거니까요. 무시하면 되겠고 얘만 적어놓으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 이건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격이 급해갖고 이런 분이 있어요. 6123 더하기 4481 더하기 2225 더하기 이렇게 쓰면 0점 처리돼요. 6113과 6113 1000명과는 엄연히 다른 숫자예요. 그래서 요걸 꼭 인지하세요. 1000명을 꼭 붙인다. 1000명을 안 쓰면 여러분 다 0점 처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해설의 핵심 키워드다 라고 해서 2008년도 1회차 2강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강을 마치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2008년도 1회차죠. 2008년도 1회차 2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008년도 3회차 1강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기였습니다.